이런 일은 하지 말아라. 채플린 영화 중 1936년에 발표된 모던 타임스는 독재자와 더불어 그의 대표작으로 꼽히며 그의 마지막 무성 영화이다. 이 영화에서 채플린이 그리는 현대는 냉혹하다. 지하도에서 우르르 쏟아져 나와 공장으로 몰려 들어가는 노동자들은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양떼들에 비유된다. 자본가는 커다란 스크린을 통해 그들을 감시한다. 최소 시간 최대 생산을 위해 노동자들은 숨 쉴 틈이 없이 화장실에서 담배라도 한 대 피우려고 하면 대형 스크린에서 자본가가 불호령을 내린다. 주인공 찰리는 작업대에서 컨베이트 벨트가 실어온 제품에 나사를 조이는 일을 한다. 그는 눈앞에서 벌이 날아다녀도 기계에서 손을 떼지 못한다. 그의 손이 조금만 늦어도 전체 작업이 엉망이 되기 때문이다. 쉴 새 없이 나사를 조이던 그의 두 손은 작업대를 떠난 후에도 자동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여직원의 치마 뒷단추를 보고 쫓아가기도 하고 길 가던 부인의 가슴에 있는 단추를 조이고자 하기도 한다. 자본가는 노동자들의 점심시간도 아까워 작업 중에 급식할 수 있는 자동 급식 기계를 설치한다. 채플린은 자동 급식 기계를 시험하는 대상으로 뽑히지만 고장난 기계는 그를 거대한 기계의 흐름 속에 빠져들어가게 만든다. 자동화로 인해 실직자가 대량 생산되고 굶주림 때문에 빵 하나를 훔치는 사람도 있고 시위를 하다가 총에 맞는 사람도 생겨난다. 주인공은 트럭의 꼬리에서 떨어진 깃발을 들고 뛰다가 시위 대열에서 앞장을 서기도 하며 고아 소녀를 만나 가정을 꿈꾸고 다른 직업을 원하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은 소녀와 함께 지평선을 향해 떠난다. 이 영화에 대한 교수, 기자 등등의 먹물들의 평가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 사회의 비인간적인 모습과 전체주의의 획일적 통제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통해 궁극적인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영화. 현대 사회에서 기계화, 표준화, 익명화된 노동자의 불행을 그린 가슴 아픈 영화. 대량 생산 체제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거대한 기계의 한 부품이 돼버린 인간의 모습을 희화적으로 보여준 작품. 대중사회에서 소멸되어가는 인간성을 고발하고 물질 문명에 가져오는 속도 전쟁과 효율 우선주의에 대한 비판을 그린 영화. 이 영화를 20대에 우연히 보고 먹물들의 평가도 들었을 때 내가 가진 의문은 다음과 같았다. 맞다. 동의한다. 내가 태어나기 무려 20년 전의 영화이지만 여전히 미래의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살이 떨린다. 그렇지만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거냐? 너희들이야 그런 비평을 하면서 먹물로 먹고 사니 그렇다 치더라도 나는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인간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냐? 주인공이 또 다른 세상을 찾아 떠나는 모습에서 그저 언젠가는 아름다운 세상이 오려니 하는 희망을 배우라고? 그렇게 말하기만 하면 장땡이냐? 내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태일처럼 분신 자살하지 않고서도 사는 방법이 뭔지 좀 알려주면 안 되겠냐? 나도 인류대학을 나오면 된다고? 정 과목에서 귀신이 되는 것은 도대체 안 되고 공부에 소질이 많지도 않은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 주인공 찰리가 허름하고 지저분한 오실망정 모자와 구두까지 구색 맞춰 갖추어 입고 지팡이까지 흔들며 양반 걸음을 하듯이 가난하여도 무슨 일을 하건 간에 인간적 자존심과 존엄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여야 한다고? 그게 해법인가?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1908년 헨리 포드가 자동차 대량 생산을 위해 설치한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게 되었다. 물론 노동자들의 삶이 열악해지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자기 자신이 기계화되는 것에 회의를 느낀 노동자들이 공장을 떠나자 포드는 임금을 단번에 2배로 올리기도 했고 그 덕에 미국에서는 중산층 노동자 계층이 생겨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컨베이어 벨트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후기 산업화 시대를 지나 정보화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다는 지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미국 메릴랜드 교수이며 사회학자인 조지 리처는 그의 저서 맥도날드 그리고 맥도날드화에서 여전히 고속의 컨베이어 벨트가 우리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컨베이어 벨트 밖으로 나가 살 수 있을까?
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당신이 노력을 아무리 해도 대가를 남들보다 더 크게 얻기는 어려운 일들을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의 일들로 간주한다.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 있는 것과 유사한 일들은 구조적으로 육체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일들이지만 자격증이나 경험 혹은 기술적인 지식이 필요하거나 두뇌를 써야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중에는 컨베이어 근처에 머무는 일들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부자가 되려면 무조건 한 우물을 파지 말고 우물을 잘 골라야 한다. 여기서 전제 조건은 작지만 안정된 수입을 계속적으로 확보하려면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전제 조건은 만일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이다. 이 점을 오해하지 말고 아래 글을 읽기 바란다. 우선 어떤 서비스의 질에 대한 기대치가 고객과 회사 간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당신이 고객의 주문만 받는 일을 회사 안 혹은 밖에서 하거나 그 주문을 중간에서 시행하는 일만 하거나 그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받기만 하는 일은 하지 말라. 또한 어떤 일에 대한 대가가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의 나이나 경험과는 크게 상관이 없이 이미 사회적으로 계산되어 숫자로 확정되어 있는 일은 하지 말라. 이런 분야의 일들 중에는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도 많은데 세월이 지나도 고객의 수가 점점 늘어난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 자격증들도 상당히 많음을 염두에 두어라. 당신이 받는 대가가 고객의 수와 관련 없이 정해져 있다면 또는 자신의 노력 여하보다는 근무 연한에 의하여 결정된다면 그곳을 빨리 뛰쳐나와야 할 것이다. 일한 대가가 노동시간의 양과 비례하기만 하는 일 중에는 금으로 만든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 있는 일도 있기는 하지만 부자가 되어 경제적, 육체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인 일은 결코 아니다. 조직 내에서 기계 장치를 관리 감독하거나 지나치게 연구 위주이거나 세분화되어 있는 일 역시 부자가 되기에 적합한 일은 아니다. 조직 내에서 이득 창출과 직접적 관련은 없이 그 조직을 유지 관리하는 일들 역시 부자가 되는 길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싶지만 직업의 종류가 몇만 개나 되기 때문에 나로서는 벅찬 과제이므로 그 골격 형태만 밝힐 수밖에 없다. 명심할 사실은 형태는 컨베이어 벨트 앞의 일처럼 보이지만 본인의 생각에 따라서는 컨베이어 벨트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일들도 많다는 것이다. 모던 타임스에서 주인공이 5번이나 실직하면서 가졌던 직업들은 공장 노동자, 조선소 노동자, 경비원, 철공소 정비사, 조수, 웨이터였다. 조선소 노동자는 작업 개선을 많이 연구하여 장인이 되면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철공소 정비사 조수는 경험을 축적하면서 나중에 철공소를 차릴 수도 있다. 웨이터는 틈틈이 요리를 배워 진로를 바꿀 수도 있다. 나는 단순 노무직이라고 하여도 나중에 독립하여 사장이 되는 데 있어 밑거름이 되는 분야들을 봉급도 많이 주고 복지 환경도 좋은 곳에서 단순 조립공으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게 생각한다.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 말이다. 하나 더 첨언하면 직업을 선택할 때 백만장자들의 현재 직업을 그대로 따라하는 어리석음은 절대 갖지 말라. 그들이 현재 일을 하기 전까지에는 그 전에 초라한 단계들이 있음을 명심해라. 아무 일이나 재밌게 하라. 많은 부자들은 일하는 것이 취미라고 말한다. 재미있게 즐긴다는 뜻이다. 진짜 부자들이 일찍 은퇴하는 것을 본 적 있는가? 환갑이 아니라 70세, 80세, 아니 건강이 허락하는 한 죽을 때까지 일에서 손을 완전히 놓지 않는 사람들이 부자들이다. 일하는 것이 재미있어 죽겠는데 은퇴를 해? 그것도 젊어서 부자가 되어 은퇴를 한다고? 투자를 잘해서? 무슨 돈으로 투자를 한단 말이냐? 개떡 같은 소리 그만들 해라. 나도 20대에는 그런 생각을 하였었다. 그리고 실제로 39살에 평생 먹고 살 만한 재산이 모인 것 같아 은퇴 시도를 했는데 곧 다시 손에 일을 잡았다. 왜 그랬을까? 일하는 재미를 대체할 만큼 매력적인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10가지 이상의 많은 분야에서 일을 하였다. 그 일들 중에서 내가 사전에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일은 단 하나, 음향기기 분야뿐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어쩌다 보니 발을 내밀게 된 일들이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분야에 발을 내밀든 간에 나는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정도 이상으로 그 분야에서 귀신이 되고자 노력을 하였다는 점이다. 우선 무슨 일에 뛰어들든지 간에 모든 관련 지식을 책을 통해 공부하는 것은 언제나 필수였다. 나는 그런 책들을 구입하는데 돈을 아낀 적이 없다. 하지만 낮에는 일 때문에 책을 볼 시간이 없으므로 자연히 저녁 시간과 휴일을 이용하여야 했다. 시간을 아껴야 했기에 출퇴근 거리는 무조건 짧아야 하였고 차 타는 시간도 아껴야 하였기에 기사를 일찍부터 두었다.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노는 날들을 기다리기는 했지만 기다린 이유는 전혀 달랐다. 크리스마스 이브이건 내 생일이건 간에 나는 가리지 않았다. 특히 내 생일에 놀게 되면 나는 기분이 아주 찜찜해지곤 했는데 열심히 사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내가 알게 된 것들은 하나둘이 아니다. 컴퓨터를 전혀 몰랐던 내가 MS-DOS도 알게 되고 디베이스로 프로그램을 짜서 팔 수도 있었던 것도 그 몇 개월간 저녁과 밤 시간을 몽땅 희생시켜 얻은 결과였다. 그 덕에 나는 고등학교 시절에 시도한 광고 대행업을 제외하고는 사업에서 손해를 본 일이 없었다. 명심해라. 내가 믿고 있는 원칙은 단 하나, 모르면 괴롭고 알면 즐겁다는 것이다. 학창 시절을 돌이켜 생각하여 보아라. 누구나 자기가 잘하는 과목은 공부의 재미를 느끼지만 잘 못하는 과목은 정말 지겨워한다. 무언가를 잘하면 재미를 느끼기 마련이고 잘 못하면 재미고 뭐고 없지 않겠는가. 즉 재미를 느끼느냐는 것과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데에는 비례 관계가 있는 것이다. 무언가를 잘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기에 가능하며 잘하니까 재미도 생기는 것이다. 어떤 일에 대한 재미는 그 일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쏟고 관련된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갖고서 경험하는가에 따라 좌우되는 문제이다. 부자들은 초기에 무슨 일을 하든 우선은 그 일의 구조 전체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흡수하고 경험을 하다 보니 점점 더 많이 알아가게 되고 더 많이 알기에 재미도 느끼고 돈도 벌게 되니 즐거움도 배가 된다. 하기 싫은 일이란 것이 적어도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반면에 대개의 사람들은 일을 사랑하지도 않으며 즐기지도 못한다. 그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억지로 한다는 생각을 한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평생 당신 목구멍은 포도청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왜 사람들은 일을 재미나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일을 완전히 알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전문직 종사자들도 면허증이나 자격증 하나를 따면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바보 같은 질문을 던진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다. 지금은 임시로 남성복 판매사원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멍청하긴. 바로 그 남성복 코너에서 옷감의 종류부터 시작해서 안감, 양복 부속의 종류, 단추, 지퍼 등의 가격 및 구입처 등은 물론 재단 과정, 원가 계산, 고객 만족 등을 배워야 할 것 아닌가.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평생 가난하게 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일은 자기에게 맞는 일이 아니며 임시로 하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기고 다른 일을 하게 되기를 꿈꾼다. 그러면서 그 다른 일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여러 종류의 학원들에 돈을 갖다 바친다. 그 덕에 돈 많이 버는 학원 중 하나가 공인중개사 학원일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막상 그 다른 일을 하게 되어도 또다시 이게 아닌데 하면서 다른 직업을 찾는다. 그 결과 뭐 하나 제대로 알지 못한다. 오해하지 말라. 한우물만을 계속 팔아라는 뜻이 절대 아니다. 애당초부터 가까이 가서는 안 될 우물도 있다. 이런 일은 하지 말아라를 참조하라.
하지만 처음부터 가까이 가서는 안 될 우물이 아니라면 어느 우물이건 그 우물 주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 즉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역같이 생각되어도 그 구조체와 흐름을 완전히 파악하여야 하며 거기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스폰지처럼 흡수해 나가야 한다. 물론 근무 중에는 배울 시간이 별로 없을 것이다. 때문에 일과 후의 시간들을 몽땅 바쳐야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그 우물터에서는 귀신이 되게 된다. 부자가 되려면 이 원칙을 평생 잊지 말라. 사람들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격상의 문제나 기술적 분야가 아닌 이상 어느 한 분야의 일에서 새는 바가지는 다른 분야의 일터에서도 새기 마련이며 어느 한 분야에서 귀신이 되는 사람은 다른 일을 해도 중복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른 시간 안에 귀신이 된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3번은 질리고 5번은 하기 싫고 7번은 짜증이 나는데 9번째는 재가 잡힌다. 재가 잡힌다는 말은 일에 리듬이 생겨 묘미가 생긴다는 말이다. 즉 피곤을 가져오는 노동이 더 이상 아니고 재미를 느끼게 되는 단계인 일이 되게 된다는 말이다. 당신이 하는 것이 노동의 파편으로 남아있는 한 당신은 언제나 노동의 노예로 남아있게 되고 평생을 돈에 휘어잡힌다. 두렵지 않단 말인가? 허드렛 일부터 제대로 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사에서 허드렛 일을 시키면 아주 기분 나빠한다. 학력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더 그렇다. 신입사원 중에는 커피 심부름이나 복사 심부름 같은 일을 하고자 취직한 것은 아니라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많다. 왜 사람들은 허드렛 일들을 우습게 여길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해야만 하는 일을 그들보다 훨씬 잘난 내가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 커피 하나도 제대로 타려면 만만한 일이 아니다. 원두 커피나 그라운드 커피의 종류에 대하여 배웠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인스턴트 커피도 어떻게 타는가에 따라 향이 다르다. 커피잔에 뜨거운 물을 붓고 헹궈내어 컵의 온도를 따뜻하게 한 뒤 물을 깨끗이 털어내고 인스턴트 커피를 넣어라. 거기에 뜨거운 물을 조금만 부어 커피가루를 완전히 잘 갠 뒤 그 다음에 비로소 나머지 물을 채워 넣어야 향이 살아난다. 그뿐만이 아니다. 커피를 타다 준 사람들 각각의 기호, 즉 커피와 설탕과 크림이 어떤 식으로 배합되어야 하는지를 기록하여 놓아야 할 것이다. 그 정도까지는 했으니 이젠 됐냐고? 아니, 그 기록한 것을 탕비실에 붙여놓아 당신이 결근했을 때도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누구에게 어떻게 커피를 타다 주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이 이른바 지식 경영이다. 거기까지 하면 되었냐고? 아니, 커피, 설탕, 크림 등이 한 달에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통계로 만들어 현재 이러이러한데 이것을 저러저러하게 개선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해야 한다. 거기까지 하면 되었냐고? 아니, 종이컵을 사용하여 비용이 많이 드니 개인 머그컵을 준비하자고 하면 어떨까? 등등. 복사는 어떨까? 입사 몇 개월이 되었는데도 복사기는커녕 자기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에 붙어있는 여러 버튼들의 기능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직원들이 대다수다. 팩스는 또 어떤가? 팩스 기기에 달린 버튼들에 대해 완벽하게 알려고는 아예 하지도 않는다. 상대방이 팩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보일 것인지를 미리 생각하며 보내는 직원 역시 100명 중 1명꼴 밖에 되지 않는다. 99%는 자기가 가진 서류 원본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보낸다. 그 원본에 컬러 도표가 사용되어 있다면 팩스를 받았을 때 흑백으로 인쇄되면서 컬러 구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읽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그런 것은 생각도 하지 않는다. 신문기사 같은 경우 작은 글씨들을 팩시밀리가 뭉개버린다는 것을 미리 생각하여 그 부분을 크게 확대해서 보내는 사람 역시 만나기 정말 어렵다.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 선박카터 비용을 절약하고자 기존에 사용하던 뉴욕의 어느 해운회사 대신 새로운 해운회사들과 협상을 하던 중 거래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외비로 문서를 하나 보내야 하였다.
너무나도 중요한 문건이어서 나는 차장급 직원에게 직접 팩스 송신에 지시하였다. 그랬더니 얼마 후 절대로 그 문건 내용을 알아서는 안 될 기존 거래처가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 원인을 파악하여 보니 팩스기기에 달려있는 단축 다이얼을 엉뚱하게 눌러서 문서가 잘못 발송된 것이었다.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는 그 차장의 연봉 몇 년치에 해당되었다. 은행 심부름, 나는 담당자가 법인이 내야 할 주민세를 제때 내지 않아 과태료만 1,000만 원 가까이 납부한 적도 있다. 과태료는 법인에서 세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 때문에 과태료 1,000만 원을 납부하였다는 말은 그 1,000만 원에 해당되는 법인세와 주민세마저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는 의미이므로 법인에서는 1,000몇백만 원을 손해보게 된다. 애인 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금 납부 일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은행 심부름을 하찮게 여겨 생긴 결과이다. 인터넷 뱅킹이 없던 시절이었기에 은행에 가야 했었다. 서류 정류는 어떨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가 세상에 등장하기 오래전 도스 시대의 이야기다. 하드디스크 가격이 너무 비싸 도스용 워드 프로세싱 프로그램들은 1바이트라도 아껴야 했기 때문에 문서 제목을 붙일 때 글자 수의 제한을 받았다. 당시 대한민국 굴지의 법무법인에서 오래 일했던 직원이 경력 사원으로 입사하였다. 나는 전 직원 중 일부를 골라 불시에 컴퓨터 파일을 체크해 보곤 하였는데 반년 정도 후 그 직원의 파일 목록을 보곤 기절할 지경이 되었다. 문서 제목이 모두 001, 002, 003 순으로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대답은 법무법인에서도 이렇게 했었는데요? 였다. 내 대답은 이런 닭대가리. 속으로만 말했다. 그렇게 정리한다면 무슨 문서가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도대체 어떻게 한단 말인가? 허드렛 일에서 생겨난 잘못은 종종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지만 담당자들은 기껏해야 심할서를 쓰거나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기만 한다. 야단을 심하게 맞으면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정당화시킨다. 그러면서도 허드렛 일 하려고 취직한 것은 아니라고? 그런 작은 것 하나 귀신처럼 하지 못하는데 더 큰 일을 달라고? 웃기지 마라. 일본 교토에 있는 일본 전사는 연간 매출의 3천억 엔 이상인 초소형 정밀모터 제조업체이다. 이 회사는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1년간 무조건 화장실 청소를 시킨다. 나가모리 사장은 청소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신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정말 그렇다. 청소 하나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무슨 다른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허드렛 일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존심을 내세운다. 내가 이런 일 하려고 취직한 건 아니라고 하면서 말이다. 자존심? 뭔 자존심? 대학물 먹었다는 자존심? 꼴값 떨지들 말고 주변을 살펴보아라. 자존심 센 사람을 우리는 다른 말로 콧대가 높다고 한다. 콧대 높은 사람을 당신은 좋아하는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그런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는 자존심을 내세우고 콧대를 세운다면 주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쯤 고려해 본 적이 있는가? 정말 자존심이 세다면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성경에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는 말이 나온다. 낮은 곳에서 걸레를 누구보다 먼저 잡고 하찮아 보이는 일들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면서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해치울 때 비로소 사람들은 당신을 인정할 것이다. 당신의 자존심은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스스로 낮출 줄 아는 사람으로 인정할 때 저절로 지켜지게 되는 것이다. 오늘 서리책방에서는 세이노 지음 대의원 출판 세이노의 가르침 중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내용 중 일부와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가 전 재산을 사기로 모두 날린 후 사망하면서 친부모를 모두 여위고 고교 시절부터 생활고에 크게 시달렸지만 끝내 자수성가형 부자가 된 저자는 이 책에서 직접 겪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가난과 부의 실체에 대해 숨김없이 털어놓으며 돈에 기죽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돈은 마치 피와 같습니다. 피가 우리 몸 전체를 순환하며 생명을 유지시키듯 돈은 돌고 돌아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입니다. 피가 부족한 이들을 위해 피를 나누도 썼다는 이 책에서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중 진짜 부자들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죽을 때까지 일에서 손을 완전히 놓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인상 깊습니다. 세계적인 대부호 워런 버핏을 비롯하여 진정한 부자들은 언제까지나 현역이죠. 모르면 괴롭고 알면 즐겁다. 사람들이 일을 재미나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일을 완전히 알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메시지를 상기하며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잘 알고 잘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 권의 책과 함께 소중한 시간 나눠주신 여러분의 성공과 행복을 힘차게 응원합니다. 세상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당신이 최고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